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떤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 에너지가 좀 출입한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었던 거고, 자, 오늘의 학습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간에 그 변화의 목적지가 도대체 어디냐 요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오늘부터 얘기할 거는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변화의 목적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부터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이 변화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너가 되게 되면 내가 돌아오는 반응이 불가능한 반응이 있고 역반응이 없는 반응이 있는 거고, 또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역반응이 존재하는 반응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역반응이 불가능한 걸 우리는 비가역 변화다 또는 비가역 반응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역반응이 좀 가능하면 가역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가역 반응은 역반응이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화학식으로 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자, 비가역 반응 같은 경우는 A가 만약에 B를 생성했다고 얘기했을 때 B가 다시 A로 돌아가는 반응은 거의 없거나 이게 너무 느리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고, 가역 반응 같은 경우는 A가 이 B가 되었을 때 B가 다시 A로 돌아가는 이 역반응이 가능하면 가역 반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반응을 좀 정리해 봤는데, 자, 비가역 반응이랑 가역 반응이랑 둘 중에 어떤 게 많을까? 가역 반응이 월등히 많은 거지. 그치?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 변화만 따진다 하더라도 액체가 기체가 되면 기체가 액체가 되는 변화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변화는 가역 반응이라서 우리가 별로 존재하지도 않는 비가역 반응 네 가지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얘네들 제외한 나머지 반응에 대해서는 가역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비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를 네 가지만 좀 얘기해 볼 건데, 자, 첫 번째 비가역 반응은 뭐가 있니? 기체 발생 반응도 있고 또 앙금 또는 연소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연소 반응인 탈물질이 산소랑 화합하면서 이제 열과 빛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재가 만들어지게 되면 걔가 다시 이 탈물질로 돌아오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그치? 너네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용액 속 반응도 있을 거야. 수용액 반응이 대표적으로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도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AG 플러스랑 CL-가 만나서 앙금으로 침전되면 얘가 다시 이온화되는 과정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온화되는 KSP가 매우 작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앙금이 거의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생성되면 다시 분해되지 않는다는 거고, 또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기체 발생 반응도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떤 금속이 있고 이 금속과 산이 반응을 해가지고 치환 반응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치환 반응이 일어나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있다면 이 기체가 다시 산으로 돌아가는 반응이 거의 존재하지 않더라. 매우 느린 반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네 가지 반응을 제외한 대부분의 반응들은 우리가 다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우리가 화학도에서는 요거를 그냥 대놓고 암기하라고 얘기하고 올림 때도 당연히 암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영재학교에서는 요거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 우리는 이 변화의 목적지가 어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비가역 반응의 목적지는 어디가 되냐면 요게 반응이 끝나는 지점이 정의가 되는 거야. 언제냐면 A가 0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반응이 끝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비가역 반응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완결점이야. 완결점에 도달하면 이 반응은 그냥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A가 닿았을 때까지 반응은 쭉쭉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다 없어지면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가역 반응은 문제가 뭐냐면 A가 0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왜냐면 B가 다시 A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이 끝나는 완결점이 정의가 안 되는 대신에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목적지를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이 A가 소멸되는 정반응 속도랑 B가 다시 A로 이렇게 변화하는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면 우리 눈에는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시점에 이제 우리는 이 반응의 목적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 반응이 끝난 거야?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야?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 반응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반응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동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주고 있고, 완결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적 평형점이 이 가역 반응의 목적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목적지를 향해서 무조건 변화는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현재 나의 위치가 있는데 목적지가 저기면 저기를 향해서 정반응을 빠르게 할지 역반응을 빠르게 할지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결국에 이 변화의 끝은 평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근데 대표적으로 평형점 좀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자, 물리 변화가 중등과학에서는 더 중요하거든. 상태 변화를 얘기하게 되면, 자, 만약에 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액체가 기화되고 기체가 응축하는 반응이 있다고 얘기하게 되면 이 반응의 끝은 동적 평형, 즉 기화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아져야 돼. 근데 이게 기체는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열린 데에서는 평형을 내가 관찰할 수가 없는 거야. 다 날아가 버리거든. 그치? 정반응만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지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도를 일정하게 맞춘 다음에 얘를 닫힌 개에서 실험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기체가 도망가지 못하다 보니까 응축하는 걸 내가 관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한참의 시간을 냅둬서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아진 속도를 갖게 되면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고 그 시점을 이제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했고 그때 압력을 우리는 증기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증기압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변화의 목적지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반응은요, 이 해당 온도에서 증기압이 될 때까지 쭉쭉 진행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고체가 액체로 융해되고 액체가 고체로 응고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은 이 반응의 끝은 어디니? 라고 하면은 어디가 돼요? 반응의 끝은 어쩔 때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을까? 어느 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1기압일 때는 이게 어느 점 또는 이제 녹는 점, 요 시점이 바로 얘네들의 동적 평형 지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물질이 만약에 H2라고 얘기하게 되면 1기압 조건에서 0도씨가 되면 이 얼음이 융해되는 속도랑 응고되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얼음이 녹고 있는 것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물이 어는 것도 안 보이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 그게 안 얼고 있는 거니? 계속 얼고 있는 거야. 계속 얼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동적 평형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태 변화에서의 어떤 평형점이 어디다라는 거는 조금 에피소드로 하나 좀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서 갑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지, 동적 평형점이 오늘 공부의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동적 평형에 대한 내용이다. 자, 동적 평형 언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거니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식을 써볼게요. 자, A가 뭐 2B가 되고 B가 다시 A로 돌아가는 반응이 있다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정반응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마치 B 두 개로 분해되는 걸로 보이잖아. 그래서 나는 얘를 흡열 반응이라고 가정하고 설명할게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게 되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한 거고, 그러면 우리 눈에는 A의 농도도 일정하게 보일 거고 B의 농도도 이제 어떻게 보이는 거야? 일정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네 둘이 모두 농도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를 이제 우리가 평형에 도달한 농도라고 얘기해서 평형 농도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문제없죠? 평형 농도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평형 농도는 말 그대로 이 반응이 완결됐을 때에 대한 농도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A가 이게 2B가 될 때 처음에 내가 A를 2몰농도 넣어주고 B는 넣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쭉 반응시켜주게 되면, 자, 만약에 얘가 0.5몰농도가 되고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보는 거지. 그럼 너네들은 요 세 칸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야. 그치? 자, 이게 얼마큼 반응했어요? 1.5가 반응했기 때문에 B는 얼마큼 생기는 거야? 3이 생겼고, 그래서 평형 몰농도도 얘는 3몰농도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역 변화든 간에 어쨌든 비가역 반응에서 얘기하는 개수의 의미는 이 평형 농도랑은 전혀 관계없고 어떤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치? 그럼 요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78쪽의 맨 아래쪽에 예제 문제가 박스에 하나 있거든? 반응식 세우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같은 시간 동안의 물질의 농도 변화를 보면 되는 거지. 그치? 평형 농도랑 상관없이 변화량을 보면 A가 얼마큼 감소했니? 0.1. B는 0.1. C는 0.2. 개수 B는 1대 1대 2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다들 뭐 아는 내용이니까. 그치?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농도가 일정해지면, 자,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너도 일정하고 너도 일정하네. 그러면 나는 반응물의 평형 몰농도 분해 생성물의 평형 몰농도를 나타내게 되면, 너도 일정하고 너도 일정하니까 어떤 값으로 표현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야. 그치? 이렇게만 하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 평형 몰농도는 내가 초기에 어떤 농도를 썼는지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진다는 거지. 그리고 이 값도 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매번 바뀌는 값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을 때 이 반응식에 대한 값은 초기 농도랑 관계없이 이 변화량의 비를 얘네들의 지수로 올려놨을 때 얘네들의 값은 초기 농도랑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한 상수값이 만들어지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요 상수값을 이제 우리 뭐라 그래요? 평형상수 K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K값은 일정한 상수값이고 초기 농도가 얼마인지는 전혀 상관없이 평형 도달했을 때 평형 농도를 가지고 이 식을 나타내게 되면 항상 일정한 값을 나타내게 되는 거야. 근데 뭐가 바뀌면 바뀌니? 온도가 바뀌면 바뀌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온도에만 변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K를 이제 오늘 이렇게 정의한 거고, 그럼 요 식을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게 되면, 자, 반응물의 평형 몰농도가 0.5였고, 이 녀석이 전체 1승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생성물은 지금 3 몰농도이기 때문에 3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9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럼 K 값이 얼마야? 18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온도가 일정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더라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저 궁금한데 저기 변하지 않는 값이라는 걸 증명은 어떻게 해요? 해봐야지 그거. 실험을 통해서 하는 거야. 실험. 그래서 그걸로 찾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요 K에 대한 종류를 보게 되면, 자, 보니까 어때? 자, 이렇게 몰농도로 표현한 평형상수를 뭐라 그래요? 농도 평형상수라고 얘기해서 얘를 KC 이렇게 쓰게 되는 거지. 컨센트레이션 약을 써가지고 KC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방금 쓴 것처럼 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다 기체라면, 그죠? 이걸 기체의 몰농도를 표현했을 때 기체는 PV는 nRT라는 식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기체의 몰농도를 가만히 보니까 부피분의 몰수는 RT분의 P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R은 어차피 상수가 되는 거고 T는 온도가 일정할 때 K를 정의하는 거니까 항상 일정하게 두고 있을 거라는 거잖아. 그럼 이 RT 값은 상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체의 몰농도는 분압이랑 비례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기체의 몰농도는 분압과 관련있기 때문에 분압으로 표현한 평형상수를 우리는 KP, 압력 평형상수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지. 그치? 얘는 A에 대해서 평형 상태에서의 분압분의 평형 상태에서 B의 분압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라는 소리죠. 정확한 환사는 RT 값을 고려해야겠지만 우리는 이게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는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수용액에 대해서 쓰는 거고 얘는 기체에 대해서 우리는 KP가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자. 자, 그래서 수용액은 KC야. 그 다음에 기체는 KP가 기준이고요. 화학투에서는 가끔 가다가 이 기체를 가지고 KC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연력학적으로 봤을 때는 KP가 기준이 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떨까? A가 수용액이고 그 다음에 B가 되는데 B는 기체야. 그리고 반응계가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동적 평형에 도달을 했다라고 써볼게요. 그래서 A도 당연히 남아있을 거고 그 다음에 B 기체도 이렇게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얘네가 지금 동적 평형에 도달을 한 거야. K를 한번 써보세요. K는
어떻게 돼? 불러봐. 아, A분의 B제곱 아니에요? A분의 PB의 제곱 이렇게 써줘야 돼요. B랑 그러니까 기체는 계속 요 KP가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용액은 농도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균등화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상태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이런 상태일 때 우리가 K 값을 정의할 때도 K도 불균등으로 정의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중등과학에서는 어떻게 좀 적용을 할 거냐면은 중등과학에서는 기체 용해도 기억나니 얘들아? 네. 기체 용질의 용해도. 그래서 기체 용해를 보면 기체는 뭐랑 뭐에 의해서 용해도가 바뀔 수가 있어? 온도랑 압력인데 그 압력이 전체 압이야? 분압이야? 분압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정리해야 되는 거거든. 분압이 뭐예요? 부분압력. A만에 나타나는 압력. 그래서 만약에 A라고 하는 기체가 있는데 얘가 수용액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치? AQ가 되었다. 라고 하면 자 어쨌든 용해도는 포화 용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용질의 최대 용질의 양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동적 평형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K를 정의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K를 정의하게 되면 얘는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PA를 써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A는 수용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농도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우리가 기체 용해 과정에서 K를 정의할 수가 있잖아.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자 우리가 요거 기억납니까? 용해도의 정의가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도 있었지만 KSP 공부할 때 기억나? 몰 용해도라는 거 기억나세요? 몰 용해도가 뭐였어? 몰 용해도? 네, 한 번만 더요. 몰 용해도가 뭐냐고? 몰라요. KFP 저기 뭐지? 뭘? 포화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뭘? 최대 몰수를 몰 용해도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아, 다 까먹었구나. 네. 아, 그래. 그래서 포화용액의 몰농도를 우리는 몰 용해도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기체의 몰 용해도는 요 분자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 기체의 몰 용해도는 평형상수 K에다가 부분합을 곱한 거랑 비례 관계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은 K 값을 증가시키거나 부분합을 증가시키면은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요 기체 용해도에서 K 값을 증가시키려면 온도를 바꿔줘야 되는 건데 용해되는 과정이 발열이야, 흡열이야? 발열. 그치? 기체가 에너지가 크잖아. 그치? 발열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정반응으로 평형 이동시키려면 온도를 낮춰야 되는 거야. 그치? 온도를 낮춰야지만 K 값이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K 값이 증가하니까 기체 용해도는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분합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그때 용해도가 비례해서 증가한다라는 거를 헨리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한 거죠. 걔를 헨리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중등과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이론들이 다 이렇게 평형 이론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 하나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근데 자꾸 수용액이랑 기체만 얘기하는데 고체랑 액체는 왜 포함 안 해? 고체랑 액체는 농. 온도와 압력이 영향을 줄까? 그렇지. 농도의 값이 항상 일정한 거야. 왜 액체랑 고체는 입자들이 너무 촘촘하게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크게 어떤 입자 배열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피가 똑같이 1리터를 떴을 때 거기 안에 들어있는 입자 수가 거의 일정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밀도를 정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물을 1리터를 뜨면은 얘는 1000g의 물 분자가 있다는 소리죠. 밀도 평형선. 밀도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액체의 밀도는 일정하다고요. 물론 물의 온도에 따라 좀 변하긴 하지만 자 물의 밀도가 대략 얼마인데? 1g/ml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물의 몰농도는 얼마야? 물론 진짜 그래요. 18분의 1000. 18분의 1000이 되는 거죠. 그치? 얘는 밀도가 1이기 때문에 1000ml 떠오면, 즉 1리터 떠오면 거기 안에 물이 1000g 있다는 소리고
1리터 속에 있는 질량이 아니라 몰수가 우리는 몰룸도이기 때문에 분자량 18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몰수 N으로 환산될 수 있다는 소리야. 1리터 속에 있는 몰수를 우리는 몰룸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값이 대략 55.6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물의 몰룸도는 항상 55.6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 일정한 값을 굳이 K 값에 우리는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야. 괜찮지? 그래서 순수한 액체랑 고체는 포함시키지 않더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80페이지 넘어가면 네 문제 있거든요. 자, 네 문제 빨리 풉시다. 저 시간부터 졸려. 자, 이제 80쪽에 있는 1번인데, 자, 요거는 뭐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A와 B가 2대1로 반응해서, 자, 둘 다 기체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C라는 기체가 또 이제 2대1 대 2로 생긴다. 라고 나와 있고, 처음에 얘가 0.5기압이라고 분압 나와 있고, 얘는 0.1기압인가? 4기압. 4기압? 이렇게 4기압이었고, 얘는 0.1기압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K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자, 만약에 정보가 이렇게만 주어져 있으면, 처음에 얘가 정반응 흘러갈지 역반응 흘러갈지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모르는 거야. 얘가 농도가 묽으니까 이게 정반응 흘러가는 게 타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 C가 굉장히 불안정해가지고 역반응이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반응이라면은 농도가 묽어도 역반응이 빠를 수 있다는 거지. 요 조건 가지고는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쉽게 개념을 잡기 위해서 얘가 평형에서 0.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처음에 정반응이 좀 빠르게 진행했나 보다라는 걸 잡을 수가 있는 거지.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0.4 반응하면 0.2 반응하고 0.4는 생기는 거니까 얘가 0.2의 분압 나타내고 얘는 0.5의 분압을 나타내고 있겠지. 그치? 요걸 가지고 이제 KP를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0.1의 전체 제곱인 거 이런 거 까먹지 마시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0.2의 1승이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값은 0.5의 전체 제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치? 얘네들 약분하고 나니까 여기에 11.5를 10 곱해서 125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자, 여기에 A만 있었대요. 근데 A 상태가 뭐니? 고체. 그치? 그래서 얘 농도는 양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농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얘는 항상 일정한 농도를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기체가 B랑 C가 만들어진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B와 C가 만들어지고 있고, 너는 처음엔 없었다. 그 다음에 이게 살짝 분해돼도 농도는 일정하지만 그 분해된 양이 기체로 변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1대2로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부분합이 1대2로 존재한다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한테 KP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KP가 3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평형 분합을 가지고 맞춰주면 되겠지. 그치? X에 대해서 1승이고 2X의 전체 제곱이니까 4X 세제곱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X 값은 2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단위는 어쨌든 PV는 NRT로 들어갔기 때문에 KP를 가지고 우리가 맞춰나갈 때는 다 ATM 기압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B는 2기압, C는 4기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3번의 답은 얼마 나왔어요? 100 나왔고 4번은 0.4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다. 4번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조심해라는 거는 이게 0.5리터라는 거. 요것만 좀 조심해 주면 되겠죠. 좋아.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요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아까 요 예를 보면 이 예에서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으면 반응이 어디로 흘러갈지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실제로 요 상황에서 시작했을 때 이게 정반응이 처음에 빠를지 역반응이 빠를지를 내가 판단하는 거를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반응 갈지 역반응 갈지를 판단하는 걸 우리는 반응의 자발성 이렇게 얘기해 준다. 반응의 자발성. 자, 그럼 자발성을 판단하는 그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어쨌든 이 반응은 무조건 평형을 향해서 흘러갈 거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 평형에서의 상수값은 평형상수 K가 항상 있을 거고 그리고 현재 이 위치가 평형 상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현재 위치를 가지고 상수값을 똑같이 써보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을 우리 뭐라 그래요? 반응지수 Q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Q와 K를 비교해가지고 이 대소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정반응이 빠를지 역반응이 빠를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이게 연력학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어떤 변화가 어디로 이동할지에 대한 에너지를 표현한 걸 우리는 깁스의 자유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깁스의 자유에너지 델타 G를 보는 건데 델타 G를 볼 때 이게 비표준 상태라는 거야. 1이 아닐 경우는 우리 비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델타 G0 더하기 RT의 ln Q라는 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나의 위치 반응지수 Q 요 형태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전체 값이 음수면 이게 정반응이 빠르게 지나가는 거고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면 역반응이 빠르게 진행되는 거고 현재 요 값이 0이면 우리는 평형 상태, 동적 평형 상태구나 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근데 나는 뭘 할 거냐면 현재 나의 위치랑 이 K와의 어떤 대소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K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K는 항상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정해서 들어가냐면 네가 지금 0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개의 식을 가지고 델타 G0를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치? 델타 G0는 넘기면 마이너스 RT의 ln Q인데 평형에서는 Q가 K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치? 목적지를 내가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를 우리가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요 델타 G0에 대한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는 거죠. 대입을 해주면 그럼 전체적인 자발성을 결정하는 델타 G가 마이너스 RT의 ln K 더하기 RT의 ln Q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RT로 묶어보는 거야. 그래서 RT로 쭉 묶어주니까 RT 곱하기 ln K분의 1 곱하기 Q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K분의 Q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델타 G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값이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정반응이 좀 빠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이게 만약에 0일 경우에는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0보다 클 때는 역반응이 빠른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이 전체 값이 우리가 0보다 작으려면 K분의 Q 값이 우리는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요게 K가 Q보다는 커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치? K가 Q보다 크면 이게 정반응이 빠른 반응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전체 값이 0을 만든다는 거는 요 값이 1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때는 우리는 Q와 K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전체 값이 0보다 커지려면은 K분의 Q 값이 1보다 커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Q가 K보다는 커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Q와 K에 대한 어떤 대소관계를 가지고 처음에 얘네들이 정반응이 빠르게 지나갈지 역반응이 빠르게 지나갈지를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요거를 우리가 아기 때 화학2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해요? 연력학을 좀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정반응은 오른쪽, 역반응은 왼쪽, 반응의 목적지는 여기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나의 현재 위치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Q가 K보다 작을 때는 목적지를 향해서 정반응이 빠르게 진행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있어 라고 하면은 여기 있다고 하면은 Q가 K보다 큰 상황인데 목적지를 향해서 얘는 역반응이 진행돼야 돼 라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꼬맹이 때는 이런 화학2 내용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더 애들이 잘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전체적인 어떤 내용은 다 델타 G를 가지고 설명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치? 자유로운지. 응? 깁스의 자유에너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 힘, 에너지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Q와 K를 비교하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요게 정반응 흘러갈지 역반응 흘러갈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거기랑 관련된 문제가 바로 81쪽에 있는 개념학의 문제가 되는 거야. 1리터 속에 A와 B를 0.4씩 넣어가지고 반응했더니만 평형공도 나왔고 그럼 나는 K를 정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다 집어치우고 그 다음에 각각 1, 1, 1 넣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얘가 정반응이 빠를지 역반응이 빠를지를 판단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지. 자, 한번 1분 동안 한번 쭉 풀어봅시다. 81쪽의 개념 문제. 자, 어디로 흘러가요? 역반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A와 B의 변화를 보니까 0.1씩 감소할 때 C는 0.2가 생겼으니까 개수비가 1대 1대 2라는 걸 찾아내는 거잖아. 그치? 얘네들의 개수비는 1대 1대 2다. 그리고 표현 농도가 얼마인지 간에 그 농도 가지고 우리는 K를 세울 수가 있는 거지. K를 정의하게 되면 K는 얼마야? 0.3, 0.3에 1승, 0.3에 1승이니까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요게 분모값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분자값은 4 곱하기 10의 0.2의 제곱이죠?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날아가니까 K값은 9분의 4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그리고 나서 다 집어치운 다음에 우리가 다 1씩 넣어준 다음에 Q값을 비교하게 되면 Q는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K보다는 Q가 크기 때문에 얘는 처음에 역반응이 빠르게 진행되어야지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반응의 진행 방향은 처음에 역반응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 오늘 82초까지만 하고 끝낼 거야. 반방이지? 너 S반이랑 지원반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요 내용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는 뭐냐면 자, 결국에 요 원리로 들어가는 건데 자, 이 원리를 가만히 르샤틸리에라는 과학자가 보니까 이게 이 원리를 따를 때 똑같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걸 간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변화를 주면 그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동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변화의 방향성이 지금 요 연력학 이론을 똑같이 만족하고 있다는 걸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그 평형이동 원리를 얘기를 했고 얘를 이제 우리는 르샤틸리에의 평형이동 원리다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거지. 그치? 르샤틸리에의 평형이동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뭐 아까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현재 얘가 평형 상태는 아니고 초기 상태에서는 K와 Q를 비교하는 게 맞는데 얘는 지금 어떤 상태를 보는 거냐면 초기 평형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변화를 줄 건데 그 변화가 주어졌을 때 역시나 K와 Q를 비교하는 거지만 그때 이동 방향이 지금 얘는 변화를 줄이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면 편하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A가 있는데 얘가 지금 뭐 2B가 된다고 이제 반응식을 써볼 거고 그 다음에 델타 H는 양수다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자, 이제 변화를 줄 건데 처음에 얘네들이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서 농도가 일정해졌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를 주는 건데 그 변화가 좀 중요하죠. 그 변화가 물질의 양이 아니라는 거야. 그치? 물질의 양이 아니라 몰농도의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몰농도의 변화를 주거나 만약에 얘네들이 다 기체라면은 기체의 몰농도는 우리가 부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압의 변화를 주게 되면 이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지금 다 기체 반응인 건데 기체 반응에서 A를 좀 첨가하면 그치? A를 만약에 첨가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요 A에 대한 농도가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또는 얘에 대한 분압이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증가되면 A의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평형이동이 어디로 일어난다는 거야? 정반응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치? 그래서 얘의 농도가 증가해버리면 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얘는 정반응을 좀 빠르게 진행시켜야지만 A의 농도를 다시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반응 쪽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현상을 이렇게 관찰했고 원리는 Q랑 K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K는 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치? 만약에 얘를 첨가하게 되면은 요 A에 대한 농도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고요. 그치?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요게 이제부터 변화가 된 Q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K랑 Q를 비교해 보니까 얘는 분모값이 커졌기 때문에 전체 값은 K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정반응으로 흘러가는 게 맞았다라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원래 Q와 K의 비교인 건데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게 농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인데, 만약에 A가 지금 있고, 얘가 지금 2B가 된다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치? 자, A를 첨가할게요. 평형 이동이 어디로 일어나요?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 양은 증가하겠지? 양은 증가했지만 얘 농도가 변했어? 안 변했다는 거야. 고체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고체의 몰농도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얘를 첨가한다 하더라도 이 반응계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원론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K를 정의하게 되면 고체는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B에 대해서만 쓰는 거니까 B에 대해서 우리가 제곱 이렇게만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Q에 대한 내용도 결국엔 B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고, 그럼 얘네들을 비교할 때 A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A를 첨가든 말든 간에 반응계의 변화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자,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자, 압력을 또 바꿔볼 건데, 자, 만약에 여기에 A와 B가 모두 기체라고 얘기를 해보고, 동적 평형 도달해가지고 A 기체도 있고 B 기체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헬륨을 넣어줬다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헬륨을 1겹을 넣었다. 자, 평형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얘가 들어오게 되면 전체 압은 증가하죠. 그치? 전체 압은 증가하지만 우리는 분압을 봐줘야 된다는 거지. 분압을 봤을 땐 얘가 들어오든 말든 간에 얘는 그냥 어쩔 팁이야. 그냥 내 갈 길로 가는 거죠. 그치? 나는 내 길을 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네가 들어오든 말든 나는 전혀 관심 없다는 소리예요. 얘네들은 분압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변화가 없었던 거고. 다만 요거는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똑같은 상황인 건데 얘가 지금 피스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피스톤에서 A 기체가 있고 B 기체가 평형이었다라고 한 상태에서 만약에 똑같이 이제 헬륨을 넣어줬다라고 하면은 평형 이동이 어디로 일어나요? 어디로 일어나? 정반응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야. 왜? 분분하게 작아졌습니다. 그쵸. 그치. 자, 그래서 헬륨이 들어오게 되면, 자, 얘네들의 에너지 변화는 없는데, 이게 내부압이 커지기 때문에 피스톤을 들어 올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치. 들어 올리게 되면, 얘가 돌아다니는 공간이 커졌기 때문에 부분압이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A에 대한 분압도 감소하고, B에 대한 분압도 감소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분압의 변화가 생겨버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원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QP는 PA분의 PB의 제곱이기 때문에 PB를 이렇게 우리가 풀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제부터 KP랑 이제부터 우리는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야. PA분의 PB 곱하기 PB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분압이 둘 다 감소한 거야. 그래서 부피가 똑같이 증가했기 때문에 감소량도 똑같이 감소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얘네들이 약분되게 되면 전체 값은 분자가 또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분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KP가 더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얘는 정반응으로 흘러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근데 이게 르샤틀레가 보니까 어떤 거야? 분압이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하니까 반응계의 압력이 감소했네 라는 걸 찾아낸 거야. 그러면 변화를 다시 줄이기 위해서 반응계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해야겠구나 라고 얘기한 거죠. 그치? 반응계의 압력이 증가하려면은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 때 기체 몰수가 증가하는 방향이 좀 더 분압을 전체 반응계 압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치? 그래서 반응계 압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는 반응계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체 몰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정반응 흘러가는 거를 똑같은 결과를 끌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야. 여기 이제 우리가
루샤틀리 원리. 그 피스톤 말고 저기 네모난 박스 있잖아요. 그거 설명 한 번. 예? 아 얘는 헬륨이 들어왔고 얘는 자신만의 운동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지만의 운동을 하고 있고. 원래 압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닫히는 게잖아요. 갇혀 있는 거잖아요. 나가는 거고. 그러면 얘가 들어왔으면은 전체 압력이 압력은 커지잖아요. 근데 각각의 부분 압력이 다 그냥 일정하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 물질의 분화 변화가 있는지 봐야 된다고. 왜냐면 QP에 헬륨에 대한 관계식은 없거든. 이게 Q잖아. 헬륨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얘네들의 분화 변화가 없으면은 얘네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Q랑 P로 K로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간편하게 르샤틀리에를 활용하는 게 타당한 방법이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야지만 헷갈리지 않는다. 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온도가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 자, 온도가 변하면 뭐가 바뀌어? K가 바뀌어. 그치? 그러면 현재 내 목적지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야. 그치? 그럼 이제부터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나는 K와 Q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얘가 온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치? 온도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관련된 거는 Q와 K로 풀어나갈 수가 없다. 그럼 이제 나는 또 자발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델타 G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번엔 온도에 따른 어떤 자발성의 어떤 의존성을 좀 식을 적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G 노트는 온도에 대한 관계식이 델타 H 노트 빼기 T 델타 S 노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온도에 따라서 자발성이 어떻게 결정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치? 자, 이제 이 온도에 따라서 나는 뭐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냐면 목적지가 변한다며. 그치? 그래서 K가 어디로 변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K를 갖고 있는 델타 G노트를 또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또 하나의 식은 델타 G노트는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스 RT에 ln K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온도에 따라서 이 K가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나는 알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이 좌변과 우변이 모두 같다라고 해서 이 등식을 이제 우리는 풀어나갈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lnK는 요거를 나눠준 거잖아. 마이너스 Rt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노트 곱하기 T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더하기 R분의 델타 S 노트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요 식을 뭐라 그래? 이거를 반복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증기압 평형일 때 여기다가 P를 대입하면 우리는 클라우지우스 클레페롱식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기억나시나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내가 관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1차 함수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y는 lnk는 자 여기에 t분의 1을 x축으로 잡아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y는 ax 더하기 b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x축이 커지는 거는 t분의 1이 커지는 거니까 t가 감소하는 거라서 냉각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지금 이렇게 가열 방향이 x축 값이 감소하는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울기랑 y절편을 따져 나갈 건데 기울기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노트인데 r은 어차피 양수고 델타 h가 여기서 나는 양수라고 가정했거든요. 그치? 그러면 흡열이니까 양수 전체 값은 음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음의 기울기를 가지게 될 거고 y 절편을 보게 되면 r은 양수고 델타 S는 무질서도인데 기체 몰수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무질서도는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도 양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K 값은
이렇게 가열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가열했을 때 K 값이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K가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K는 어쨌든 간에 반응물분의 생성물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K 값이 증가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반응물의 양은 줄어들고 생성물의 양은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얘는 정반응으로 평형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치? 얘는 가열하면 정반응으로 평형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그치? 자, 근데 르샤텔리에는 또 간편하게 생각을 한 거야. 어머나, 가열했다고? 그러면 온도를 내가 증가시켰다는 건데 그 온도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온도를 감소하는 방향이 흡열 반응 쪽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흡열 반응 쪽이 어딘가 봤더니 정반응이구나라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정반응인 것도 똑같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르샤텔리의 원리랑 요 반토프식이 똑같은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결과는 이거예요. 결과는 이거였고, 그래서 르샤텔리의 원리가 좀 더 간편한데 어떤 연역학적인 원리는 이런 원리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G1이니까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선행 지식이고요. 이제부터는 중등과학을 풀어야죠. 그쵸? 자, 요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는 중등과학에서의 어떤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는 거야. 요 이론 가지고 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열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거야. 열의 흐름이 없다면, 그렇지? 그래서 어떤 이러한 어떤 용기가 있었고 용기 속에 소금물을 갖다 놓은 거야. 소금물. 근데 그 소금물의 온도를 0도씨를 가져온 거야. 0도씨. 0도씨다. 그 다음에 주변의 온도도 다 0도씨인 거야. 그리고 압력은 1기압이었다. 주변의 온도랑 압력을 설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얼음을 둥실둥실 띄워 놓을 건데 이 얼음도 지금 온도가 0도씨인 거야. 모두 열평형 상태인 거죠. 그치? 그러면 이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이 얼음의 승화를 무시하고 이 소금물의 기화를 무시한 상황에서 즉 이게 얼음이 녹고 그다음에 소금물에 있는 물이 다시 어는 과정만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 반응계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증가할지 감소할지 아니면 열평형이니까 일정할지를 판단해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등과학인 거죠. 네? 이 비커의 온도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는 거야.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고 지금 배운 걸 가지고 한번 쭉. 얼음은 그냥 물이죠.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거죠. 그쵸? 자, 목적지를 볼 건데, 자, 얘네들의 목적지가 만약에 그냥 물이라면 0도씨가 목적지가 맞아. 그치? 근데 얘가 그냥 물이 아니잖아. 소금물이기 때문에 목적지는 0도씨가 아닌 거야. 얘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일단 이 다른 부차적인 요인을 다 제거하고 이 변화에 대한 반응식을 써줘야 될 거잖아. 근데 여기 얼음이 녹고 물이 어는 거잖아. 소금이 어는 게 아니라. 그치? 그러면 나는 요 H2O 얼음이 고체가 융해되는 게 정반응이라고 가정하면 이 역반응은 요 소금과 섞여 있는 물이 어는 게 역반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 정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흡열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융해를 흡수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소금만 안 껴 있었다면, 소금만 없었으면 이미 동적 평형인 거야. 그래서 융해되는 속도랑 응고되는 속도가 0도씨이기 때문에 똑같았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순수한 물이었더라면은 요거는 더 이상 얼음이 녹거나 어는 거나 이런 것들이 관찰이 안 되는 목적지에 도달한 거야. 근데 문제는 얘가 소금물이기 때문에 목적지는 0도보다 낮아져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자, 어느 점이 내려갔기 때문에 어느 점을 내가 가정해서 영하 10도씨가 목적지라고 한번 가정을 해두는 거야.
그러면 얘가 목적지인데 반응기 온도는 0도이니까 굉장히 뜨거운 상태라는 거지. 얘는 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평형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를 이제부터 낮추려다 보면은 흡열 반응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 방향이 바로 정반응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정반응으로 이렇게 평형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융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소금물의 어느 점이 평형 상태인 거예요? 그치. 소금이 껴있기 때문에 0도씨에서 지금 평형점이 바뀌어버린 거잖아. 그러면 온도를 낮춰서 만약에 내가 영하 8도가 됐다고 얘기를 해보자. 영하 0도에서 영하 2도가 됐다고 한번 가정해볼게.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면 목적지가 또 바뀌어버려. 왜냐면 어느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소금물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묽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어느 점은 조금 올라가게 되는 거야. 어느 점이 영하 8도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해보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 얘는 영하 2도로 뜨겁기 때문에 온도를 더 낮춰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직도 융의 속도가 빠른 거야. 그 과정에서 온도가 또 내려가요. 그치? 그래서 얘가 영하 4도씨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소금물의 농도는 또 묽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목적지가 영하 6도로 바뀐 거야. 근데 아직까지 뜨겁기 때문에 좀 더 융의 속도를 빠르게 할 거고, 그래서 이게 영하 5도가 됐는데 농도가 묽어지면서 목적지도 영하 5도가 됐다고 가정하면 드디어 얘네들은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얼음의 양은 좀 줄어 있을 거고요. 온도는 최종 소금물의 어느 점에 도달하고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는 낮아지는 게 정답인 거죠. 답을 찾고 중등과학으로 풀 때는 얼음이 녹는 속도는 일정한데 물이 어느 속도를 봤더니 소금물은 어느 점이 내려가 있다. 그러면 어느 속도가 느려졌다는 거잖아. 어느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지금 융의 속도는 그대로인 건데 어느 속도 느려졌기 때문에 이게 얼음 녹는 속도가 훨씬 빠른 반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융의 흡수하고 있을 거니까 온도는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 그냥 중등과학식으로 풀이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려고 평형을 항상 설명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종모에서는 이거보다 살짝 어렵게 나겠지. 종모에서는 이제 뭐 얼음의 온도도 막 바꿔버리고 막 이렇게 문제를 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 온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문제를 물어보거든. 그런 거 얘기할 때 서술할 수 있는 어떤 힘이 평형 이론에서 나오게 된다. 그렇죠? 아까 전에 류현이가 그 소금을 얼음에 뿌리면 온도가 내려간다는 내용도 얘기했었는데, 자, 그거는 조금 다른 느낌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얼음이 있고 가골음이 있고, 자, 여기다 내가 굵은 소금 하나 딱 떨어뜨리죠? 이건 좀 다르다. 그럼 이게 구멍이 뚫려요. 쭉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구멍이 뚫려버리거든? 여기 쭉 녹아 들어가요. 이게 소금이 닿는 부분에서 융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보면은 이런 거야. 자, 얘가 융해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흡열 과정인 건 맞는데, 그 흡열 과정이 실제로는 주변의 열을 흡수를 해주면서 상태 변화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주변의 열을 흡수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여기 융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있는 거야.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것보다. 왜냐면 얼음은 이렇게 지금 육각 결정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육각 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물과 물 사이에 수소결합으로 단단하게 붙잡혀 있거든. 근데 소금이 좀 들어오게 되면 약간 녹았을 때 얘네들이 이온화가 되어 있을 거고, 그 이온이 되면 이온들은 이제부터 여기는 물 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끌어당기는 인력을 봤을 때, 자, 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이랑 이온과 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 중에 누가 클까? 이온과 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크겠지. 그렇지? 극성 분자끼리는 부분 전하의 인력인 거고, 얘는 이온이랑 부분 전하의 인력이니까 이온이 좀 더 크게 잡아당기고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네들이 당기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이 수소 결합이 흐물흐물해지면서 금방 끊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융해되는 속도가 이게 굉장히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반응계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과정에서 융의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온도가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소금이랑 얼음을 우리가 3대로 섞어주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영하 20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그 아이스크림 뭐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뭐 이 정도 얘기하면은
되겠다. 좋아.